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올류 링컨 컨티넨탈입니다. 컨티넨탈은 링컨 브랜드의 새 기함이죠. 새로 나타난 이름인데 사실은 아주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1939년에 컨티넨탈이라는 이름이 가장 먼저 등장을 했고요. 1950년대에는 아주 잠시 디비전으로 운영이 된 적도 있어요. 그리고 2002년에 명맥을 유지해 오다가 2002년에 단종이 됐어요. 그때가 9세대였고 지금 보시는 차가 10세대에 해당이 됩니다. 2002년 이후에는 링컨 브랜드의 기함은 LS와 타운카 두 가지로 운영이 되다가 2009년에 MKS로 또 대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이 컨티넨탈은 10세대이고 MKS의 후속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컨티넨탈은 포드의 CD4 플랫폼을 사용을 하는데, 그러니까 CD4의 확대 플랫폼을 사용을 하는 확대 버전이죠. CD4 플랫폼에서는 토러스와 몬데오 그리고 갤럭시 같은 MPV도 출시가 됩니다. 컨티넨탈을 사진으로 처음 접했을 때는 굉장히 웅장하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릴이라든가 넓은 전폭 때문에 그렇게 웅장하다는 느낌을 받은 것 같은데 실제로 봐도 그렇고요. 전면에서 보면 아주 존재감이 있는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아시는 것처럼 링컨 브랜드는 그 좌우로 이분할된 아주 특징적인 얼굴을 갖고 있었죠. 근데 이 컨티넨탈과 MKZ 부음 변경에서는 그러니까 최신에 나온 두 개의 차종은 그릴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링컨 브랜드의 얼굴이 이제 새로 바뀌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제가 사진으로 봤을 때는 잘 이렇게 그런 느낌을 못 받았는데 실제로 보니까 이 전면의 그릴이라든가 이 분위기가 제규어 좀 XJ와 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포드 차는 에스턴 마틴 룩을 채용을 하고 이 링컨 브랜드는 제규어 룩을 채용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웅장한 앞모습에 비하면 뒤는 좀 약간 밋밋한 감이 있어요. 그리고 엊그저께 댓글에서도 언급이 됐던 것처럼 그랜저 TG와 약간 좀 비슷한 감도 있고요. 참고로 지금 이 범퍼 일체형 머플러 같은 경우에는 보통 고급차들이 많이 쓰이는데 안쪽으로 보면 그 머플러가 이렇게 살짝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차체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 차가 전장이 5m가 넘고 휠베이스도 3m에 육박하는데 대략 차체 사이즈는 독일 브랜드의 기함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타이어는 피렐리의 P0, 사이즈는 245의 40ZR20입니다. 20인치 휠을 꼈는데 이 차가 워낙 커서 딱 이 차에 맞는 사이즈 같아요. 19인치면 좀 작아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피렐리 P0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고성능 차 또는 슈퍼카에 보통 많이 쓰이는 그런 타이어인데 사실 이 컨티넨탈이 그런 차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 타이어를 보면은 이 차의 성격 또는 지향하는 그런 하체의 성격을 대략 가늠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컨티넨탈은 안팎 디자인에서 약간 좀 특징적인 요소가 좀 있는데 예를 들면 바로 이 도어 손잡이거든요. 보통 그러니까 일반 차들이 도어 손잡이는 이렇게 윈도우 프레임에 안 달렸잖아요. 근데 이 컨티넨탈 같은 경우는 이 상당히 위쪽에 배치가 됐죠. 그리고 이렇게 2레치 시스템이라고 살짝만 갖다 대면은 이렇게 문이 이렇게 열립니다. 컨티넨탈의 실내는 매우 넓고 소재가 좋고 그리고 디자인이 화려합니다. 차에 딱 앉으면은 조명이라든가 이 소재 때문에 차가 화려하구나 라는 이렇게 느낌을 받거든요. 소재 같은 경우에는 가죽이랑 우드랑 알루미늄 이런 금속을 적절하게 여기저기 잘 사용을 했어요. 특히 이 대시보드와 센터 패시아에 쓰인 이 우드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어두운 색인데 유난히 그 우드의 질감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오디오 커버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이고요. 실내는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가 리저브 트림인데 이 상위에 프레지덴셜 트림이 있거든요. 프레지덴셜 트림의 경우에는 실내 이 소재가 더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운전대 같은 경우에는 차 크기를 생각을 하면은 좀 약간 좀 작은 편이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 비해서 림의 가죽은 약간 좀 질감이 떨어지고 좀 미끄러운 편입니다. 그리고 이 스포크에는 꽤 많은 버튼이 모여 있는데 왼쪽의 경우에는 크루즈 컨트롤, 그러니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오른쪽에는 트리 컴퓨터와 음성 인식, 계기 내비게이션 이런 버튼들이 모여 있습니다.
컨티넨탈의 도어 트림은 버튼이 많아서 그런지 굉장히 현란하죠. 일단 특징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 버튼인데요. 보통 차들은 이 도어 트림의 손잡이, 그러니까 도어를 열 때 보통 레버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레버를 이렇게 당겨서 여는데 이 컨티넨탈 같은 경우에는 버튼이에요. 그러니까 저 버튼을 누르면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접하는 방식에서 그런지 아직까지도 이렇게 헛손질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윈도우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시트에 앉으면 굉장히 손에 잘 닿는 위치에 있습니다. 유리는 상하향 모두 4개 모두 원터치고요. 그리고 이 도어, 그러니까 시트 조절 버튼이 여기에 모여 있는데 굉장히 많이 있죠. 이미 들으셔서 혹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컨티넨탈의 시트는 30웨이예요. 그러니까 운전자가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그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컨티넨탈의 시트는 일반적인 착자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푹 잠긴다기보다는 뭔가 약간 시트에 얹혀 있다는 느낌이 좀 더 강하고요. 대신에 시트백을 등과 좀 가까이 붙일 수가 있죠. 여기 보시면은 약간 좀 특이하게 이렇게 시트 그러니까 기본 시트 위에 하나를 더 얹은 방식인데 저 상단도 따로 또 조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시트에 앉으면 등과 그러니까 등받이가 이렇게 붙는, 그러니까 등의 상단과 시트 등받이가 붙는 차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굉장히 드문데 이 컨티넨탈 같은 경우는 저기를 조절할 수가 있으니까 등이 좀 더 편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좀 좋은 차 같은 경우에는 이 쿠션의 앞부분을 확대하는 기능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컨티넨탈 같은 경우에는 좌우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좌우까지 다르게 쿠션의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차는 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모니터 주변의 디자인도 좀 다른 차들과 좀 다르죠. 예를 들면은 가장 이제 큰 특징이 이 기어 버튼인데 보통 기어 레버를 사용을 하잖아요. 대부분은. 근데 링컨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렇게 버튼식으로 처리를 했어요. PRNDS라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아직 익숙해지지 않으면은 아직까지는 좀 이렇게 헛손질도 가끔 하긴 해요. 물론 이렇게 익숙해지면은 이 단순히 이렇게 버튼만 딱 누르면 되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편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쪽에는 오토 홀드와 파킹 센서, 그리고 자동 주차, 그리고 360도 카메라가 모여 있습니다. 360도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기본 화면이고요.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다보는 버드뷰 그런 시야가 나오죠. 그리고 여기를 누르면은 모드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확실히 이렇게 큰 차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능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국내에서 작업한 내비게이션의 경우에는 뭐 이렇게 화질이 그렇게 썩 좋진 않고요. 그리고 이 원래의 시스템과 이렇게 완벽하게 연동이 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이 내비게이션에서 원래 이 시스템으로 전환이 되려면은 여기 있는 버튼으로 전환이 안 되고 이 버튼을 이렇게 꾹 누르면 이렇게 전환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원래 컨티넨탈에 갖고 있는 시스템이고요. 이 폰트 같은 경우에는 안 이쁜 것 같으면서도 이쁘고 뭐 그래요. 이 폰트나 이 디자인이 약간은 좀 클래식한 느낌을 내려고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단 주요 장치를 보면은 이게 이제 공조장치 화면인데 굉장히 폰트가 굉장히 커서 눈에 잘 들어옵니다. 단점은 이 자체는 되게 쉬운데 단점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내비게이션 화면에서 온도 조절을 하려고 이렇게 조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화면에 뜨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좀 사소한 거긴 한데 약간 이제 불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여기는 이제 폰이고요. 앱으로 들어가면은 이런 기능들이 있고, 세팅은 이렇게 꽤 많은 기능이 있는데 앰비언트 라이팅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요런 이 그러니까 버튼이 아니라 색상을 고를 수가 있어요. 사운드로 들어가면은 오디오 관련 메뉴가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오디오 치고는 이렇게 여기 메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기를 누르면 오디오 음질은 이런데
제가 이제 보통 이제 갖고 다니는 USB를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예, 소스로 들어가면 이제 USB를 선택을 하고요. 브라우저로 들어가면 지금 이 목록이 나옵니다. Now we'd like to do a piece by Michelle. It's called Looking Up. 이 시트 포지션이 좀 약간 높아서 그런지 모니터를 약간 좀 내려다보는 그런 시야가 나오고요. 반면에 이 공조 장치가 모여 있는 이 패널은 굉장히 또 눈에 잘 들어옵니다. 그리고 상단 모니터 양쪽에 있는 버튼과는 달리 이 공조 장치의 버튼은 좀 이렇게 오밀조밀한 편이고요. 그래서 여기가 좀 굉장히 복잡하고 현란해 보이는데 처음에는 눈에 좀 잘 안 들어와요. 하지만 익숙해지면 또 금방 사용하기가 되겠죠. 참고로 이런 버튼 같은 경우에는 유격도 적고 이게 사실 금속은 아니고 플라스틱이거든요. 근데 거의 금속 같은 느낌을 주고요. 유격도 없고 이런 마무리가 꽤 괜찮은 것 같아요. 마사지 메뉴인데요. 도어 트림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선택을 하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모니터에 뜨고요. 공조장치 아래에는 이 작은 수납함이 있는데 이 커버를 열면은 이제 수납함이 나타나죠. 근데 이 수납함 커버가 이게 좀 뻑뻑해요. 뭔가 이렇게 좀 걸리는 느낌이 나고.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이 수납함은 보통 이제 기어 레버가 여기 있는데 기어 레버가 없으니까 여기 이제 공간이 생겼죠. 이 앞에 수납 공간은 꽤 요긴하게 쓸만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간도 적당히 크고 여러 가지 물건 아주 많이 담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거 지금 컨티넨탈 키인데요. 컨티넨탈 이 키도 꽤 묵직하고 좀 부피가 있는 편이에요. 이 안에는 시거잭이랑 USB 단자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또 수납 공간이 또 하나 이렇게 마련이 됐죠. 일단 기본적으로 컵홀더가 2개 있기도 하지만 여기 이렇게 길쭉하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딱 핸드폰을 놓으면 좋을 공간 같아요. 예, 이쪽 커버는 부드럽네요. 센터 콘솔 박스는 2단입니다. 이게 지금 위에 있는 수납함이고 이거를 접으면은 여기 이렇게 차 크기에 비하면 이렇게 넓은 편 아닌데 근데 좌우 폭이 넓어서 뭐 여러 가지 물건 넣기가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또 여기도 또 작은 주머니 같은 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 또 12V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계기판은 디지털이 적용이 됐고요. 좌우의 액정은 그러니까 메뉴를 또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여기에 들어가서 이 게이지를 보면은 퓨얼 이코노미나 그러니까 스피도미터를 선택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또 이제 화면이 바뀝니다. 반면에 퓨얼 이코노미를 하면은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좌우 화면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이 계기판의 폰트나 저는 이렇게 만족스러운데 전체적인 그 액정의 크기는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넌을 선택을 하면은 또 이런 화면이 되고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세부적인 세팅을 또 바꿀 수가 있습니다. 2열의 거주성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일단 레그는 먼저 말씀드리면 차 크기에 맞게 또는 그 휠베이스 대비 그 이상으로 2열의 무릎 공간이 굉장히 넉넉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키가 177인데 무릎이랑 앞시트 사이에 주먹이 3개가 들어가고도 남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올류 K7 같은 경우에는 주먹 3개가 들어가는데 굉장히 크거든요, 진짜. 근데 그거보다 무릎 공간이 더 커요. 반면에 머리 공간은 굉장히 부족해요. 머리 공간은 주먹 하나가 안 들어가려고 해요. 그러면 이게 아반떼나 SM6보다도 헤드룸이 적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단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AWD니까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불룩 솟아올랐잖아요. 그래서 가운데 시트에 앉은 사람은 좀 장거리를 가기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열의 무릎 공간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핸드폰 하나하고도 핸드폰이 거의 두 개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정도면은 진짜 우리나라 성인 남자가 이 다리를 꼬아도 될 정도예요. 그 정도로 이 무릎 공간이 아주 넉넉합니다. 여기에는 2열 승객을 위해서 편의 장비도 상당히 굉장히 많은데, 이거 거의 쇼퍼 드리븐과 거의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송풍구가 여기 두 개가 마련이 되어 있잖아요. 송풍구가 여기에도 있고, 이 B필러 여기 벽에도 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또 마사지 기능이고요. 그 등받이 각도를 또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등받이 각도 조절이 폭이 사실 뭐 이렇게 큰 편은 아니지만, 최대한 뒤로 눕히는 것만으로도 좀 더 여유로운 안락한 시트 포지션이 나옵니다. 요거는 아마 잿더리인가 보죠. 요 수납 공간은. 그리고 양쪽 승객, 그러니까 양쪽 모두 또 이렇게 수동식 또 블라인드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 차 아무래도 쇼퍼 드리븐 같은 성격이기도 하지만, 아마 그러니까 패밀리카로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이 덮개를 열면은 여기에 시거잭이랑 USB랑 또 이 3구 꽂을 수 있는 110V 이 단자도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은 편의 장비라고 하겠습니다. 헤드룸이 이 차 크기 위해서 너무 작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링컨도 그거를 좀 의식을 해서인지 이 머리가 닿는 부분을 여기 이렇게 또 움푹 파놨어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드룸이 좁아요. 굉장히 좁아요. 그러니까 이 덩치에 아마 가장 좁지 않나. 이건 지금 아반떼보다도 좁은 것 같은데, 어쨌든 헤드룸은 굉장히 부족하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센터 암레스트를 열면은 여기에 이제 컨트롤 또 패널이 있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여기서 음악을 컨트롤할 수도 있고 공조 장치도 따로 있고, 그리고 마사지 기능도 양쪽 시트 모두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편의 장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다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거는 2열 블라인드, 그러니까 뒷유리 블라인드 버튼이고요. 여기서는 이 버튼 같은 경우에는 이 파노라마 루프를 열고 닫을 수가 있어요. 이건 다시 또 여는 거고요. 그러니까 편의 장비는 상당히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컵홀더고, 여기에는 또 요 정도 공간에 수납함이 마련이 됩니다. 스키스루 구멍도 있고요. 트렁크의 경우에는 네모 반듯하게 정리가 잘 돼 있는데, 이 차 크기에 비해서 이 트렁크 폭이 그렇게 커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상하 높이도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고, 그래서 제가 좀 나중에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이 차 크기에 비해서 트렁크 용량이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습니다. 3.0 트윈 터보 엔진의 최고 출력은 393마력, 최대 토크는 55.3kgm입니다. 이 3.0 에코부스트 엔진은 이 링컨 브랜드를 위해서 개발이 됐다고 하죠. 참고로 미국에서는 3.7 자연흡기와 2.7 에코부스트도 판매가 되는데, 국내에는 3.0 트윈터보 에코부스트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공회전 상태의 소음은 뭐 가솔린 엔진답게 충분히 조용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들으면 이렇게 엔진 소리가 이렇게 막 들어오긴 하는데, 뭐 크게 거슬릴 정도는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히터를 1단을 틀면은 이 팬 소리는, 그러니까 1단 상태에서 팬 소리는 조금 큰 편이에요.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런 뷰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죠. 참고로 이 링컨 컨티넨탈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2열 뒷유리 블라인드를 친 상태에서 후진을 누르면은 블라인드가 같이 내려가요. 그러니까 그랜저 IG에도 있는 기능인데, 그거와 같습니다. 약간 좀 다른 거는요, 그랜저 IG 같은 경우에는 내려가고 이제 다시 D를 누르고 이제 출발을 하면 조금 있다가 다시 올라오거든요, 원래 상태로. 근데 이 컨티넨탈 같은 경우는 한번 내려가면 다시 올라오진 않네요. 이 차 제가 처음에 이제 몰아봤을 때 약간 좀 의외인 게, 저속에서 좀 핸들이 되게 무거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정차해 있잖아요.
정차 상태에서 이렇게 돌리면은 좀 약간 좀 무거운 상태이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아주 낮은 속도에서 운전대를 조향을 했을 때 간혹 가다가 좀 이렇게 걸리는 느낌도 나고 그래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감각 자체는 뭐 비교적 정확한 편입니다. 그리고 이 저속에서는 뭔가 이 변속기랑 엔진이랑 이게 꽉 물린 느낌이 나요. 왜 보통 이제 요즘 나오는 많은 차들에서 드라이브 모드가 있잖아요. 드라이브 모드에서 이제 스포츠 모드를 누르면은 좀 더 이렇게 뭔가 좀 더 팽팽한 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이 컨티넨탈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D 모드에서도 좀 그런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마치 꼭 이렇게 변속기 그 럭업 클러치가 저속 처음부터 아주 꽉 물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이 차는 풀악셀 할 때도 빠르지만 이렇게 아주 살살 밟고 다닐 때에도 저속 반응이 굉장히 좋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전체적인 정숙성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좋은 편이에요. 오늘 지금 이제 땅이 다 말랐는데 아까 이제 눈이 많이 왔을 때는 그게 방음 정도를 이렇게 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또 조건이 되거든요. 왜냐면 눈이 막 이렇게 튀고 그러니까. 근데 아까 막 눈길 이렇게 달리고 그랬을 때도 의외로 이렇게 많이 정숙성이 좋은 편, 그러니까 외부 소음이 잘 차단이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 차는 유리도 되게 두껍고, 지금 유리도 지금 두 겹이에요. 이렇게 두껍고, 그리고 하체라든가 그런 쪽에서 이렇게 방음이 잘 돼 있어요. 반면에 이제 간혹 가다가 좀 잡소리가 발생하긴 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고속에서, 저속에서 이렇게 일상역에서 괜찮은데 고소로 달릴 때 간혹 잡소리가 생겨요. 예를 들면 여기 어디에서 약간 좀 철판 떠는 소리도 나고, 어저께 같은 경우 달릴 때 이 뒤에서 좀 잡소리가 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뒤에 손 뻗어갖고 트위터 오디오 부분 이렇게 누르니까 이제 잡소리가 안 생기더라고요. 하여튼 뭐 그런 거만 빼면은 이 전체적인 정숙성은 괜찮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 차가 트레드웨어 220에 피렐리 피제로 타이어를 꼈는데, 피제로 타이어가 뭐 신형은 정숙성이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OEM 타이어보다는 소음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타이어를 감안을 하면은 컨티넨탈의 정숙성은 괜찮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트 포지션은 약간 높은 편이라서 전방 시야가 되게 좋아요. 아주 그러니까 전방의 시야가 눈에 아주 잘 들어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포드나 볼보 차들이 그렇듯이 이 사이드 이쪽, 그러니까 이 운전석 쪽 사이드 미러는 사각지대가 되게 커요. 그래서 대부분의 포드와 볼보는 반드시 그 사각지대 경고장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컨티넨탈 같은 경우에도 통상적인 제가 이렇게 위치를 이렇게 맞추면은요, 그러니까 사각이 좀 큽니다. 물론 이 경고장치가 있으니까 큰 문제는 아닐 수 있죠. 그리고 이 사이드 미러가 보통 차들보다 좀 이렇게, 그러니까 유리가 아니라 사이드 미러 그 자체가 좀 보통 차들보다 좀 운전자 쪽에 좀 가까이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차가 의외로 단단하게 나와서 좀 놀랐어요. 어제 탔는데 의외로 단단해요. 이게 마치 그 예전에 그 유럽 차들처럼, 거기다가 지금 이 차가 풀 사이즈잖아요. 그러니까 기암이잖아요. 그걸 감안하면 이 지금 하체가 굉장히 단단한 거죠. 그래서 그 기존의 그 미국 특유의 그 차 특유의 그런 포근포근한 승차감을 원했던 분들에게만 약간 좀 싫어할 수 있어요. 그래서요, 보시는 것처럼 코너도 되게 잘 돌아요. 그러니까 이 차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체가 단단하고, 그러니까 댐퍼라 그러죠. 댐퍼, 쇼업서바의 상하 움직임도 되게 적은 편이거든요. 움직임 폭이 적어요. 그래서 방금처럼 이렇게 코너에 진입을 해도 차가 이렇게 기우는 정도가 굉장히 적은 편이에요. 거기다가 지금 이 차가 지금 5.1m인가 그런데, 그거 감안하면은 코너에서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하겠죠. 그리고 코너에서 진입해서 빠른 속도로 진입했을 때 이 전자장비가 개입하는 것도 굉장히 깔끔하고 이렇게 잘 잘 티가 안 나요. 그러니까 토크백 소리도 있긴 하지만 그거에 앞서서 이 전자장비가
훅 하고 개입하는 게 되게 세련됐다고 느낍니다. 저는 이 컨티넨탈 이 엔진 소리 굉장히 좋아요. 뭔가 이렇게 그르렁 하는 소리가 나는데 사실 이 고급차에는 그렇게 고급차에는 그렇게 썩 맞는 엔진 음은 아니라고 보지만 엔진 소리 자체는 굉장히 좋거든요. 이게 음색이 듣기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회전수를 좀 어느 정도 올리면은 그러니까 음색 그 실내로 들어오는 볼륨은 좀 커지는 편이에요. 근데 음색 자체가 듣기가 좋기 때문에 저는 이 엔진의 소리는 굉장히 좋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지금도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2열 여기서 떠는 소리가 나네요. 네, 이제 안 나네요. 제가 만지니까. 네, 그래요. 하여튼 어제 방금 돌았던 코너 다시 말씀드리면 좀 전에 저 코너가 좀 이렇게 약간 얼어 있었나 봐요. 어제는 이제 눈이 안 왔잖아요. 그래서 어제는 뭐 아주 안정적으로 오르막 코너 잘 돌았는데 근데 본의 아니게 이 자세 제어 장치를 실험을 하게 됐는데 사실 제가 뭐 특별히 뭐 조향을 잘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닌데 어느 정도 이렇게 뭐라 그럴까 차선 거기에 딱 맞춰서 조향을 해주니까 되게 금방 잡았어요. 자세를 훌륭합니다. 그리고 이 변속기 같은 건 6단이에요 6단인데 뭐 사실 6단으로도 괜찮다고 보지만 요즘에 이제 하도 6단 이상의 다단화 변속기가 많기 때문에 6단은 조금 뭔가 좀 아쉬운 면이 있긴 하죠. 이 6단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동안 탔던 포드링컨의 변속기 중에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부터 꽉 잡아주는 느낌이 좋고요. 그리고 고회전에서도 이렇게 고회전 변속할 때도 이렇게 미끄러지는 느낌이 거의 없어요. 반면에 이제 저속에서는 가끔 가다가 간헐적으로 튀고 고회전에서 변속할 때도 가끔씩 한번 튀는데 뭐 그건 이제 스포티한 느낌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S 모드가 있어요. S 모드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회사의 S 모드와 뭐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이 컨티넨탈의 S 모드는 S와 D는 좀 느낌의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지금처럼 정속 주행을 하다가 S 모드, 그러니까 가속 페달 그대로 유지한 채 S 모드를 누르면 회전수가 약 한 500rpm 정도 떠요. 이렇게 부응하고 떠요. 그리고 이 가속 페달 초기 반응이 되게 이제 민감해지죠. 물론 여기서 이 S 모드 바꿨다고 해서 이게 계속 유지가 되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이제 가속 페달 밟는 양이 그대로 이게 유지가 되면은 별로 이렇게 달리고 싶은 의지가 없구나라고 생각이 돼서 회전수가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S 모드에서 이렇게 가속을 해보면은 이 D 모드에서 달리는 것과는 좀 차이가 이렇게 많이 생겨요. 그래서 한층 좀 스포티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이 컨티넨탈의 하체와 좀 잘 어울리는 그런 S 모드 같아요. 그리고 6단 변속기 다시 얘기를 해보면은 확실히 이제 6단 변속기 다른 이제 8단 뭐 9단과 비교를 해서 이제 손해를 보는 건 확실히 정속 주행할 때 연비 같아요. 예를 들면은 제가 지금 톱기어로 대략 한 5km 정도 달리고 있는데 이때 이제 회전수가 2000rpm이거든요. 회전수가 그러면은 이 차는 지금 393마력이고 큰 덩치를 생각을 하면은 그리고 요즘 통상적인 트렌드에 비교를 해보면은 이 6단으로 그러니까 톱기어로 정속 주행할 때의 회전수가 꽤 높은 편이거든요. 보통 이 정도만 요즘에 뭐 8단이었으면 한 1500rpm 이렇게까지 떨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그 정속 주행할 때 연비는 다소 약간 좀 불리하지 않나. 그리고 뭐 차후에 새로 개발된 뭐 8단이나 9단 또는 10단 그걸로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컨티넨탈이 이 덩치에 맞지 않게 이 코너를 잘 도는 이유가 저는 서스펜션이 잘 다듬어지기도 했지만 이 토크 벡터링이랑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이 타이어가 피제르 타이어가 세팅이
타이어와의 그 하체 서스펜션과의 매칭이 워낙 이렇게 좋지 않나 싶어요. 확실히 그 타이어가 좋긴 좋은 게 보통 차들보다 동일한 코너를 보통 차들과 비슷한 속도로 돌면은 타이어 소음이 잘 안 나요. 그러니까 그립의 여유가 아직 한참 더 많이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운전을 좀 더 잘하면 이거보다 더 빨리 돌 수 있는데 지금은 약간 좀 노면도 젖어 있고 그러니까 어제는 좀 빨리 돌았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어제 한 코너 한 3번 돌아보고서 와, 진짜 등치에 맞지 않게 코너 되게 잘 돈다 라고 제가 느꼈거든요. MKS 2.7 트윈 터보에서 느꼈는데 포드의 새로 나온 그 V6 트윈 터보 엔진은 성능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 MKS X 같은 건 좀 많이 인상적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엔진 3.0는 더 좋아요. 예를 들면 정석 주행 하다가 이렇게 풀악셀 하면은 이 상태에서 어느 정도 속도가 있는 상태 풀악셀을 해도 이 등과 시트가 약간 이제 붙을 정도로 그 정도로 가속력이 좋아요. 체감 가속이 빠른 것도 또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엔진 소리 정말 좋네요. 엔진 소리가 그러니까 고급차에 쓰이는 그런 엔진 소리라기보다는 뭔가 좀 더 스포티한 그런 차에 더 맞는 엔진 같아요. 엔진 소리 같아요. 엔진 음색은 정말 마음에 듭니다. 나지막하면서도 으르렁거리거든요. 그리고 이 고속 주행 안정성도 상당히 괜찮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고속으로 달릴 때 그렇게 운전자에게 그렇게 불안함을 주지 않고 안정적으로 직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컨티넨탈의 큰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반면에 그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그 엔진이나 서스펜션 대비해서 좀 약해요. 그러니까 거의 최고속도 부분에서 급제동을 하면 첫 번째는 괜찮은데 두 번째에서는 확 하고 밀리거든요. 그러니까 동일한 상황에서 다른 차들과 비교를 했을 때 두 번째 제동에서 좀 밀리는 편이고, 물론 구형이라고 할 수 있는 MKS보다는 월등하게 브레이크가 좋아졌죠. AWD가 기본이죠. 기본적으로 앞바퀴 굴림인데 AWD를 채용을 했고요. 상황에 따라서 앞뒤 엑셀의 토크를 자동으로 배분을 합니다. 이 계기판 쪽에 보면은 여기가 미끄럽고, 계기판 쪽에 보면은 계기판이 한쪽에 AWD의 작동을 디스플레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요거를 이제 보고 다니면 꽤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앞바퀴 굴림, 그러니까 전륜에 이제 거의 최대한 많은 토크를 보내고, 예를 들면은 지금처럼 정속 주행을 하잖아요. 정속 주행을 하면은 거의 지금 그러니까 이 프론트 엑슬로만 지금 동력이 전달되고 뒤에는 지금 완전히 끊기죠. 근데 여기서 가속을 하면은 순간적으로 뒤로 많이 갔다가 어느 정도 속도가 붙으면 다시 앞쪽으로만 엔진의 토크를 보내서 불필요한 이제 그러니까 연료 소모를 막는 거죠. 제가 이걸 보고 다니니까 이게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렇게 정지 상태에서 이렇게 보통 일상형에서 이렇게 가속을 많이 안 밟잖아요. 이렇게 살살 밟는데 이렇게 밟고 다니면 출발할 때도 뒤로 동력이 전달이 돼요. 물론 조금 지나면 다시 이제 거의 앞바퀴로만 다 가고요. 그리고 동일하게 가속 페달을 조금 밟는다는 그 상황에서도 만약에 언덕길이면 뒤로 더 많이 갑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체 세팅은 좀 다소 의외 같아요. 그러니까 차가 좀 탄탄해요. 그러니까 댐핑 자체가 탄탄해요. 그래서 그 통상적인 미국 차, 큰 미국 차의 그런 폭신폭신한 승차감을 원하시면은 가격을 제외하고 말씀을 드리면 그건 BMW 750 7 시리즈가 더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예전에 그 유럽차 큰 차임에도 탄탄한 유럽차 감각이 있잖아요. 그걸 원하시면 링컨 컨티넨탈을 사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렇게 좀 트렌드가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이게 붙잡고 돌아가는 능력이 참 좋네요. 컨티넨탈 시승을 해보니까 전체적인 상품성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좋았어요. 지금 이 차가 리저브 트림인데, 이것만 해도 사실 실내이 충분히 고급스럽다 생각을 하거든요.
이 차 가격, 물론 뭐 독일 3사의 그 기한만큼은 아니지만 이 차의 가격을 생각을 하면은 이 실내의 고급스러움이나 편의 장비는 충분히 이렇게 만족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컨티넨탈은 이게 장점이 좀 여러 가지 많은 차인데, 일단 디자인이 괜찮고, 디자인이 확실히 존재감이 있어요. 그리고 개성이 넘치죠. 제규어를 좀 닮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내 내장재 괜찮고, 편의 장비도 미국형에 비해서 조금 빠진 게 있긴 하지만 편의 장비도 괜찮은 편이고요. 그리고 실내 공간도 충분합니다. 특히 2열의 무릎 공간은 아주 충분하고, 반대로 2열의 헤드룸은 또 굉장히 또 부족하고, 2열의 거주성은 좀 장단점이 좀 극명하게 좀 나뉘긴 합니다. 예, 그리고 동력 성능 같은 경우에는 아주 충분하죠. 아주 393마력의 이 정도 동력 성능이면 소위 말해서 이렇게 날아다닌다고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꼭 빨리 달리지 않아도 이렇게 높은 출력은 좀 더 여유로운 운전을 또 가능케 하니까 이것도 역시 장점이고요. 예, 단점은 연비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감안을 하셔야죠. 예, 그리고 컨티넨탈, 그러니까 이렇게 미국 풀사이즈의 그 큰 세단답지 않게 이 회전 성능이나 그런 핸들링 같은 것도 굉장히 좋고, 반면에 이제 승차감은 또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이렇게 분명히 단점도 있지만 그보다는 여러 가지 더 단점이 더 크기 때문에 호불호가 갈릴지언정 그런 세세한 좀 단점은 좀 더 상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드에 비해서 링컨은 좀 상품성이 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포드는 괜찮은데 링컨 차를 타보면은 포드 차 가격까지 포함을 해서 링컨 차는 좀 메리트가 떨어진다라고 느낀 적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얼마 전에 탔던 MKX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비해서 확실히 좀 달라진 상품성이다, 경쟁력이 있다 라고 느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새로 나온 이 컨티넨탈 같은 경우에는 그 MKX 시승했을 때와 느낀 게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링컨 브랜드도 이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상품성 개선을 통해서 예전보다는 한층 경쟁력이 생겼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 차 만들기도 약간 좀 달라진 게, 이 컨티넨탈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좀 젊은 층까지 이렇게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품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로써 올류 링컨 컨티넨탈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 프리랜서 협회의 회원들이신 나윤석 기사님, 자동차 칼럼니스트 이동희 기자님, 유청희씨, 황우익씨, 그리고 김미양 기자, 그리고 저까지 해서 작년에 돌풍을 일으켰던 르노 삼성 SM6 한번 되돌아보기, 그러니까 정식적인 시승기는 아니고요, 시승기까지는 아니고 이렇게 대단하신 분들이 모여서 작년에 돌풍을 일으켰던 올해의 차로 뽑혔던 SM6 두 대를 놓고 평가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다음 주에 하니까 아마 다음 주 주말 정도에는 영상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